500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오늘도 호송차 뒤에 앞뒤로 경호차를 데리고 가는 사람의 특권을 지금 제1방어권 문제로 인권위가 안건을 올리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인권이 맞습니까? 특권이지.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윤석열이 인사를 해도 어쩜 그렇게 각각 부처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 꽂아놨는지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내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인권위에서 뺏긴 기를 여기서 오늘 좀 제가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잘생겼다라는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 민주파출소. 저는 하여튼 잘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겨울 오기 전에 좀 덮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는 모자를 안 쓰고 다녀도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모자를 써야만 네. 이 정도 기온이 되면 나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모자 안 써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진짜 같아요. 어려 보이세요. 근데 진짜 집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시잖아요. 근데 다들 힘들고 그러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특히 제 짝꿍이 이제는 한계인가 봐요. 오늘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근데 애 데리고 나올 뻔했어. 그러면 의원님 지금 주말이 거의 없잖아요. 딱 일요일 하루는 쉬십니까? 제가 원내대변인 한다고 했잖아요. 주말 당번을 좀 자처했어요. 이번 달 딱 한 달만 제가 일요일 당번 안 하겠다라고 다른 당번님과 바꿨는데 일요일마다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박주민 의원도 비슷하지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이번 빨간 날 설날에는 그래도 좀 윤석열 대통령도 또 편안한 데 가 계시고, 저도 조금 한 3일 빨간 날은 빨간 날 가게 보내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기자들도 사실은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 매일 이제 이렇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체포가 되니까 그날 댓글창에 쏟아졌던 글들이 이제 그만 주무십시오라는 이제 좀 자도 되겠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느 분께서 만들어주신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잡혀갔나? 안 잡혀갔어? 또 내란성 불면증.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 전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박주민 의원님 법률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 그래도 질문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거고, 기존과 달리 굉장히 법정 안에서 얌전해진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하소연하려고 직접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혹시나 법원이 속지만 않으면, 영장은 법리적이거나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은 120%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송출은 되고 있고요. 질문을 장경태 의원님만 오시면 참 좋겠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님 오시기 전이라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셉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분, 자, 지지율이, 그렇군요. 울지 마세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울지 마세요. 지지율 오르고 이런 거 보면서. 장경태 의원님. 박수 크게 받으려고 늦게 왔구나. 늦으셨지만 우리 장경태 의원님 인사 한 말씀 듣고 그리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동대문에서 오신 분.
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셨습니다. 주인님이시네요. 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탄핵 버스킹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느 분? 네. 어디서 오셨는지 살짝 설명해 주시고요. 은평갑에서 왔고요. 어제 SBS 뉴스에서 민주당 댓글 부대 뭐 우려제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수막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회사는 중구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민주당 현수막은 아예 걸지도 않고 국민의힘만 막 잔뜩 걸려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막 순하고 너무 막 그냥 너무 좋고 아름답게만 보이고 그냥. 근데 물론 저렇게 상대방 같이 하면 뭐 그것도 좋진 않겠지만 너무 막 그런 거 출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눈을 아래쪽으로 내가 의식해. 안 보고 싶은 거야. 예. 그쪽 하는 거를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안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거 보면 뭐 이재명 뭐 탄핵이 잘못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씁쓸해요. 그런 거 혹시 강력하게 안 되는지 좀. 네, 아무래도 지도부 네. 댓글 부대라는 그 뉴스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잘못된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성관위에서 중국인 99명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카톡 검열은 신조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프레임으로. 카톡은 검열도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가짜인 걸 퍼나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는,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걸 퍼날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를 카톡 검열이라고 어제 인권이 나온 김영원 상임위원조차 하길래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항의를 한 거예요. 가짜 뉴스를 그런 사람조차 국회에 나와서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카톡 검열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은 강하게 검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퍼나르는 건 상식적으로 몰상식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대응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방에, 저희 방에도 홍보 비서관 계세요. 여기 나와 계신데 그런 홍보 비서관들을 통해서 각각의 방 차원에서 홍보를 좀 잘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게 댓글 부대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죠. 이게 바로 가짜뉴스 프레임이고, 그럼 당이 홍보도 안 하고 공보도 안 합니까? 홍보하고 공보해야죠. 이미 저들은 탄핵 관심 없어요. 뭐냐? 대선이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길을 꺾어 놓으려고 가짜뉴스로 굉장히 우리 운신의 폭을 조기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깨시민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 왜 안 나오느냐, 저도 체감하는, 가령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저희 측 지지자분들이 많이 댓글들을 달았는데, 댓글들 달고 나면 어디선가 극우적인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좀 싹 자꾸 갈아엎는 현상들 경험하시죠, 의원님들도. 저쪽은 이미 오히려 거기서 댓글 부대가 확산되고 활성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되치게 하는 거니까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말고, 민주당은 그런 얘기, 댓글 부대, 카톡 검열 한 적도 없다. 이 둘 다 가짜 뉴스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소란이라고, 내란 특검을 계엄 특검으로 바꾸려고 하고, 언제 우리가 내란했냐 소란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데는 정말 선수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실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큰 미디어 회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대선 가는 과정에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강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활동을 해주셔야 그 언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동시에 대한 언론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두 번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앞에, 예.
안녕하세요. 은경갑에서 온 조은정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어제 그 내란 특검법 저희 통과를 했잖아요. 여당이 원하던 것을 다 삭제를 했음에도 저들은 반대를 또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상에서는 보면은 그 내란죄 외환을 빼고 내란 선동 선전죄를 빼고 그 다음에 검사를 몇 명 줄이고 기간을 며칠에서 며칠로 빼고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정확하게 어제 통과된 그 내란 특검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의원님 마이크를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마이크를 세워야 돼요. 제가 계속 나오는 게 죄송한데 원내 대변인이라서 좀 이따 제가 네, 두 번째 질문은 마이크 내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 마이크 세워주셔야 그 돼요. 지난 윤석열 그렇죠, 말고. 정부가 그 5만 곳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꼽았는데 보통 하는 말로 노동을 탄압하는 자를 그 노동 장관에 앉히고, 근데 어제 인권위 마이크가 하는 얘기를 울려서 들으니까 이쪽으로 좀 저걸 끄는 게 이상하면서 나을 것 저는 같아요. 말도 안 예,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를 빼는 계신 그 의원님들은 더 열받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울려서 이 너무 안창호하고 울리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김용원이를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차라리 마이크 예, 시키든 예. 구조를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 그거에 말씀 대한 끝난 구체적인 다음에. 방안이 예, 예.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요건 제가 공보 차원에서 대변인이랑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제 너무 네, 네. 급한 과정에서 네. 약간의 추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국힘에서 발의하겠다 했었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랬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면 발의를 하는데 의총해 보겠다. 의총을 했다가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나니 지도부 결의에 맡기겠다. 결의를 했는데 다시 의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어제 마침 그래도 의장께서도 중재에 나서서 계속 여러 번의 마라톤 회의들이 끊겼다 이어졌다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주 큰 폭으로 많이 받아들여 준 게 일단 제목을 바꿨습니다. 외환을 뺐죠. 그리고 내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해제 의결할 때 안 온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굉장히 현역 의원들이 겁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괄호 열고 추경호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좀 다음에 조금 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내란 선동 선전 많이 해놨잖아요. 그 고소 고발건 좀 미뤄달라. 요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보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외환을 뺐다라는 거, 그리고 요 두 가지 가장 당신들이 권려하는 걸 뺐고 우리가 양보 안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수사 기간 거기서 계속 줄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130일에서 100일로 줄여줬어요. 그리고 수사 인원도 줄여달라고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5명만 검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윤미향 의원 그 송사에도 검사가 22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단일 의원의 건수조차도 22명인데 5명이면 공소유주가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명 빼줬어요. 그래서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5명이 아니라 다 25명. 그리고 수사 관도 50명 이렇게 했고, 다 줄였지만 양보 안 한 두 가지는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특검에 다 있는 거 이제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속된 말로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수사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혹여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문제라던가 외환의 문제가 이 인지수사에 고구마 줄기로 달려 나올까봐 겁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다 없애준 거다. 자, 이제는 법사위원과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넘겨서. 네. 우리 강예정 대변인께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내란 행위에 관련된 탄핵소추안 내용이 크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법 위헌적인 비상겸 선포 과정, 두 번째가 포고령 선포 과정, 네네네. 세 번째가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 부대가 진입한 사안,
또 네 번째가 또 헌법기관인 국가선관위에 군부대가 진입한 사건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안하게 됐고요. 수사 대상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세 가지의 이제 국힘의 3대 요구안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내대표단이 이 원내지도부가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했고 또 그거 수정안을 가결시킨 건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국힘의 이 요구를 수용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제2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희도 명분을 가지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이 수사 대상에 대한 것들도 뭐 본회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회의를 방해한 것 행위라든지 또 북한의 어떤 무인기 침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군사 시설을 활용한 어떤 외환을 유도한 어떤 국지 도발을 유도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해줬고 또 여러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관저앞을 막고 어떤 정당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빼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빼줬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앞으로 이제 수사도 안 하고 책임도 안 묻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면책 특권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이거 방송은 나가겠지만 내란 특검법 통과되고 나면 또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금주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지만 평생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외환특검법 해도 되잖아요. 사실 어차피 별도로 수사기관을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꼭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상설특검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거부권 행사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안 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 대상은 축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 기간도 보통 박근혜 탄핵 사건, 박근혜 특검법이 90일 정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한 원안에 있었던 130일에서 사실 뭐 3달 정도까지는, 90일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100일까지는 저희가 양보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특검 관련돼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워낙 사안이 많았잖아요. 뭐 말 사준 것부터 시작해서 뭐 K스포츠 미르재단 뭐 사건이 워낙 좀 복잡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공동체란 개념도 등장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워낙 내란 행위가 뭐 명확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보기엔 뭐 법적인 논쟁은 없을 것 같고 아마 헌재에서 계속 그러니까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헌재 재판관들이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규모도 보통 특검팀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건 뭐 검사 수 인원을 한 보통 50명 정도 그리고 검사 곱하기 2에서 수사관을 보통 2배 정도 하는데 50명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30명 규모로 또 수사관 60명 정도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저쪽이 5명을 되게 강력하게 요구한 만큼 그럼 5명 깎아주겠다 해서 검사 25명에 수사관 50명 정도 규모로 해도 사실 충분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워낙 이 명확하게 이 증거 위법 이혼적인 증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사 규모와 범위와 대상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뭐 윤석열만 탄핵되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거의 국민 민폐남이잖아요, 거의. 도대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서 그 부분만 국한하고 그 나중에 사실 그리고 또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사 대상을 이 법 조문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여죄는 앞으로 차차 뭐 밝혀질 여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저희가 밝히지 못했던 이채 양명주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명체권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만 뭐 명확하게 저희가 특검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여죄를 물어서 뭐 어차피 제가 보기엔 내란 행위로만 뭐 충분히 평생 금주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도 더 그럴 사안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앞으로 따져 묻고 가겠습니다. 네. 뭐 제가 더 보충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안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뒷줄에 이게 무슨 행사지? 누가 앉아 있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플라스틱 의자 앉아있고 바닥에 앉으셔서 좀 차가울 것 같긴 한데 요 앞쪽 대열로 조금씩만 당겨서 앉아주시면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와 텔레비전에서 보던 국회의원 셋이나 나와 있네. 나도 좀 무슨 소리 하는지 듣고 가야겠다. 이게 바로 저희가 1854년 동학혁명 때 만민공동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씩만 협조해 주시면 조금만 붙어서 앉아주시면 뒤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함께 경청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잠시만요. 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말씀. 사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새로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사실이 생겨요. 그걸 인지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지한다. 근데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게 되면 뭔가 진상을 규명하려는 걸 온전히 규명하기 어렵겠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게 뭔지 또 해야 전체적인 맥락을 잡게 되는데 그거를 다 빼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전폭적으로 그래도 제3자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래도 위헌성이 없는 법이지만 더 문제없는 법안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지 말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마저도 최상목이 거부한다면 저는 진짜 아무런 로직도 없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조건 그냥 국민의힘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저는 이 집회 올 때마다 감동인데요. 제가 앉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저 깔개가 나타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개, 향약, 두레, 품앗이 이걸로 단련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까지 어묵, 떡볶이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말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이 있는 민주주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끼리 위로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가 훤하게 보이게 됐어요.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기가 어디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었지 않았으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복궁역 4번 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에 오시면 내리면 바로 통의파출소가 있어요. 저희가 통의파출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쿼터를 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안 하셨어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저희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어제. 근데 생각해보면 인권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이유 자체가 그래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소수자의 소중한 인권들 그리고 침해받는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데다 보니까 인권위원장은 탄핵이 안 돼요. 상임위원도 잦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방어권이 언제 제한된 줄 아세요? 1월 13일이에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관저앞에 가고 막 준동을 하고 백골도 데려오고 그랬더니 김영원 상임위원이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윤석열 가장 큰 비호 세력이 어딘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운영위원들이 지금 대체 법안을 입안을 좀 고민 중입니다. 인권위를 권한을 건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과 그런 인권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 그분이 박정훈 대령 긴급 구호 안건은 2번이나 기각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제어 장치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은평구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평구가 아닌 네네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뭐 지역은 멀리 떨어지는데요. 그 앞날을 일단 생각하면서 민주당 의원한테 여쭤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과거에 그 내란 책임자인 전두환을 다가 자기 맘대로 용서해준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2명을 다가 자기 맘대로 용서해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젊으신 분들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을 다 이끌고 나가실 분인데 정말 확실한 태도를 뭐 윤석열이라 당연히 이제 뭐 체포되고 나중에 구금되고 평생이 안 되고 뭐 몇 개월 1년 2년 썩다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다가 생각해가지고 젊으신 민주당 의원들이 확실하게 태도를 밝혀가지고 저 자신을 확실하게 평생 감옥수에 있게 만드는 그런 제어 장치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사면법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가장 젊은 의원은 장경태인데. 하여튼 저도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됐던 건 과거에 대해서 끝까지 단죄하고 처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 당에서는 그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란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이 안 되도록 하는, 저희들이 통과시키고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이제 당론으로 대표법 발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에서 지금 현재 폐기된 상태긴 한데, 이렇게 국가 공권력을 활용한 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금 사면복권에 대한 제안인데, 특히 내란 행위와 관련된, 그리고 무기징역 이상형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사면복권권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의 여러 가지 이제 흉악범죄,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상이면 다 대부분 흉악사범일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국가 권력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반인권적 범죄라든지 또 이렇게 내란 행위에 관련된 법은, 그러니까 관련된 범죄는 사면복권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냥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이 건의를 받아서 수용하는 사면권 행사가 아니라 어떤 사면복권 심사위원회를 둬서 군도 이제 예를 들면 사령관들 보직해임할 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해서 해임하고,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사면 심의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다양한 어떤 분야와 부문과 계층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권한 자체를 부여하기는 어렵더라도 심의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흉악사범, 전 국민에게 민폐를 끼친 사람은 흉악사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가급적 사면복권이 되지 않도록 저는 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회의원 구력이 제일 짧아서인지 지금까지 모든 혁명은 사실상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단두대로 끝났고, 무솔리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카다피는 수로에서 발견됐고, 독재와 혹은 이런 식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을 칼과 총으로 위협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상당히 시민이 일단 지연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직접 실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국가니까 제가 살려는 드릴게요. 일단 살려는 드릴게요. 이건 제 말입니다. 그냥 아주 사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사면이라던가 혹은 일종의 가상의 국민 감정을 통한 정확하게 치수로 재어지거나 혹은 측정되지 않은 국민 감정을 핑계로 어떤 식의 거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던 간에.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지연되지만 정의가 실현된다면 형법의 기원이 복수랍니다. 합법적 복수가 형법이랍니다.
그러면 그 형법에 의해서 뭔가가 죄값이 나온다면 그건 다 치러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살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 뭐 오늘 아침 뉴스 다 보셨겠지만 그 공수처도 확신범이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썼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나는 종이호랑이, 저 깜짝 놀랐어요. 종이호랑이여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야당의 입법 독주나 이런 거를 막으려고 그래서 계엄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예, 영장 실질심사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그 궤변을 늘어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확실히 조금씩 앉으시니까. 네. 와, 동시에 어느 분 하실까요? 여성분? 네, 네. 잠깐만요. 예, 의원. 네. 여기, 그러니까. 미리 와서.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형동동에서 왔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 마이크 세우셔야 돼요. 김건희는 출국금지가 됐는지, 아니면 혹시 의원님들이나 기자님 중에 출국금지 예정 언제쯤 될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는 관저에 언제까지 머물 건지, 윤석열이 파면이 돼야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경호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보기 싫더라고. 거기서 뭘 먹었네, 뭐 어떻게 지내네, 이런 기사도 꼴보기 싫고, 또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경호원분들이 굉장히 체포 때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셔서 이제 그 수뇌부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건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한 명은 체포가 됐는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그런 좀 괴롭힘 당한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되게 애써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저희 법사위에서 이 윤석열 관련된 출국금지를 수차례 요청을 했었고, 사실 법사위 전체회의 열리기 직전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법무부가 이제 허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10시 막 전체회의가 개회되면 9시 반에 요청해서 9시 55분에 막 뭐 출국금지를 승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건희에 대한 출국금지를 저희가 몇 차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어찌되건 뭐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이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해당 사유가 어떤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긴 한데 출국금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관저에서 나오는 것은 이 탄핵 심판이 인용됐을 때부터 관저 사용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자정을 기해서 그날 심판 청구가 결정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뭐 아마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수차례 요구는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관련된 기사는 약간 요즘에 기획된 기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원래 약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약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내란 당일날도 뭐 성형외과 갔다가, 저 항상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인데 고발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어떤 고발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제가 성형외과 갔다 온 걸 폭로했을 때는 고발 안 하더라고요. 그건 딴 거는 고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허위사실 유포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발을 안 해서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사실 출국금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혐의를 받고 고발됐고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통 다 출국금지를 거의 수사기관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찰청을 항의 방문 갔어요. 보건복지위원장이 왜 경찰청을 항의 방문 가지? PC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타액으로 코로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던 대표가 있는데, 임상을 조작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윤석열 정부 하에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얘 이상해요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이 이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어서 이 대표가 그 국가기관이 수사해야 된다고 보냈던 이 대표가 출국을 해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채택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외국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 방문하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도 김건희하고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하고 엮이면 각종 특혜와 특권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해서 국가기관조차 수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출국 금지가 안 되고 미국에 나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걸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사면 복권 안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히 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법 질서를 무시했던 사람은 철저히 혼난다.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특별히 보충할 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튼 김건희가 그만의 의혹, 저는 이번 내란의 시작은 김건희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야당이 말을 안 듣고 뭐 버티고 뭘 버텼어요? 김건희 특검하자고 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00만 원 가방에 대해서 밝혀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결국 김건희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김건희는 기소된 게 한 개도 없고 수사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쵸? 황제 소환, 황제 조사, 뭐 여기 근처 어디서? 그런 거죠. 그러니 사실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 출국 금지나 혹은 출금 금지, 은행 계좌 동결이라던가 이걸 하려면 생각보다 근거가 부족해요. 엄밀히 말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러니 이제는 김건희 특검 할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 사이에 도망을 가느냐? 뭐 국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뉴스를 믿는다면 많이 아프다면서요. 도망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렇게 아프신데? 네. 네. 그 경호처 관련된 질문 주셔서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경호관들, 저는 이번에 그 MZ세대의 재발견인 겁니다. 사실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로텐더홀 현장에 있었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뭐 총을 쏘려고 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론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말리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군인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영상 보신 것처럼 인사하고 마지막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현장 지휘관들이 마찬가지로 경호처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일종의 이제 불복종 운동 같은 것이죠. 불복종을 하면서 거부를 한 거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경찰이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후에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의 수뇌부들이 뭐 직무 배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업무 배제하면서 괴롭히려고 했었습니다만, 뭐 오늘 다 보도된 대로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도 아마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그 소위 용연파 그리고 김건희 라인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걷어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경호처 관계자랑 이제 그 소통을 했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무 참담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취재해서 밝혔지만 국가대표 출신 경호관을 해외 순방까지 데려가서 스포츠 마사지 안마까지 시키고,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야, 대통령 몸에 손대는 건 영광이야. 거의 뭐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랬고, 어제 다 SBS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축하송 뭡니까? 생일 축하송.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호처의 경호관들은 실제로 뭐 방호과 직원 일반직 제외하고 전체 700명 가운데 500명 정도의 경호관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훈련된 아주 엘리트 경호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국민들이 협력해 주시고, 야, 이런 일도 있었대, 저런 일도 있었대,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 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시민들께 당부해 달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양한 차림의,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화려하세요. 네. 네. 깜짝이야. 네. 네. 아유, 예. 자,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은평구 아니시죠? 네. 남양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강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온 지는 20년 됐고 50대 돼서 올라와서 저게 지금 70이거든요. 근데 강주 사태를 저는 겪은 사람이잖아요.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헌군들을 오면서 제가 그때가 26이었을까요? 애들 둘을 낳았는데 7이가 6이 내가 딸려가지고 그러는데 우체국에 돈을 찾으러 갔을 때 그거였어요. 그렇게 난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개헌군들을 굶였대요. 열흘을. 강주 사람들 때문에 니네들이 굶는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요. 무조건 괴물판으로 막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줌마잖아요. 치마 입고, 그때는 올람치마가 유행했어요. 올람치마 입고 이렇게 가니까 안 하는 젊은 사람이고 아가씨들이고 범은은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못 잡아준 거예요. 제가 가슴에 한이 지금도 맺혀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놔두고 6.25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놈들보다 북한 놈들보다 더 징하다고 하더라고요. 개헌군들이.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들이 출장을 갔다가 엄마 개헌이 왔다고 문자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텔레비를 내가 얼마나 급하게 틀었는가 꺼버렸나 봐요. 절대 안 틀어도. 그래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개헌군들이 하고 헬기가 날아간 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이 없이 혼자 있었어요. 다 나가고 없고. 얼마나 떨리고 또 저는 군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아닌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요.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튜브도 몰라요. 솔직히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근데 유튜브를 지금 탈고 산다니까요. 그래갖고 장윤선 기자님도 압니다. 참 본 것이 정어리를 봤어요. 이체 양명주부터 시작해갖고 본 것이. 두 번째 지금 장윤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토요일마다 오는데 찾아다니느라고 헤맸거든요. 진짜 헤맸어요. 근데 오늘이야 진짜 만나 뵙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이뻐요. 근데 내가 지하철 오늘 타고 오다 어떤 아주머니하고 제가 다투고 봤어요. 전 누구하고 다툰 사람도 아닙니다. 애들 남매 켜서 욕 한 자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재명 씨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하길래 당신이랑 나랑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당신이랑 나랑 죽어야 된다. 솔직히 우리 살 만큼 살았다. 젊은 세대를 해갖고 30대, 40대, 50대, 20대를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뻔만 받아라. 그래서 우리나라 박다고 지금 이거 볼 때는 핸드폰이나 보고 내가 진짜 나도 젊은 사람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기 광화문 나오고 이렇게 다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이뻐요. 진짜 우리들은 여기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허리 다리들이 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해서. 근데 진짜 이뻐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핫팩을 하나씩 갖고 와요. 그러고 주고 앉을 거 갖고 와서 주고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서로 미안합니다 해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술을 잡수셔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이 사람이 오니까 밀려서 이렇게 가니까 경찰들을 욕하길래 이제 내가 지금 오늘 모자 써서 그래 머리가 하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저씨가 욕을 하길래 욕을 하길래 그런 소리 말하고 운 놈들이 잘못이지 아랫사람들이 뭐 잘못이냐고 이 와서 이 추운데 고생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나이 먹은 머리 허연 할머니가 그런 게인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장윤선 기자님 계셔서. 네. 네, 사랑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말, 1980년 5월 광주에서 직접 겪으신 체험담은 저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특종입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은평구, 은평구는 저기 대국적 차원에서 다음 주에 합시다. 직접 퇴직연금 복구했나요?
아, 한덕수 퇴직연금. 문평을 차별하지 말라. 한덕수 퇴직연금. 그러니까 아직 한덕수가 탄핵 결정 난 것도 아니고요.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연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형사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이 이런 부분엔 당연히 못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저희 마이크가 하나 더 있는데, 마이크 하나가 어디 있죠? 저쪽에 마이크 네, 여기 의원님들 마이크. 저 뒤쪽에, 예. 자, 의원님. 차별하면 다음부터 안 온다. 다음에 드릴게요. 네, 다음에 드릴게요, 바로. 마이크 켜주시고요. 장 기자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그냥 올바른 소리, 직관으로 하시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 온탁회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쯤 됐네요. 김순건 박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으로서는 가장 북한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59번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15브리스 나오는 간식용으로 옥수수를 개발했는데 전해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전해줄 길이. 갑자기 베이징 북한 대사관하고 참사관들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이걸 어떻게 전해주면 되겠느냐 했는데 열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왔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재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그 양반들이 일제대 통일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양반들은 뭘 알겠지. 그 정부 쪽에서 뭔 일을 좀 해줘야 되니까. 그 양반을 찾아갔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때 이제 남으로 오라 북으로 가자 판문점에서 이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가다가 중간에 잡혀버렸대요. 판문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징역 2년 살았대요. 그냥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안법은 공소시효가 없답니다. 가만히 두고 있다가 언제 잡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김순건 그분을 이제 만나 뵙고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평양으로. 한 100명이 짊어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통일부에 요청을 했어요. 방북 신청을. 뭐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낮은 선봉 지역으로 이제 훈련해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너무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의의 보안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일단은 전문가들 좀 먼저. 그러니까 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3조하고 4조가 약간 부딪혀요. 3조가 영토 조항이고 4조가 이제 평화통일 조항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라고 헌재하고 뭐 대법원은 다 인정합니다. 이중적 지위가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단체인과 동시에 그래도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방. 요렇게 헌법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의 이중적 지위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4조에 기반한 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고 3조에 기반한 게 영토조항에 기반한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두 개를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고 4조에 따라서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거나 접촉하려면 사전에 정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그 절차를 지금 통일부나 이런 쪽에서 안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혹시 저희들이 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현재 상황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어찌됐건 2018년 11월에 저도 북한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평통에 이제 리성권 위원장부터 해서 다 저희도 남측에서도 올라가고 북에서 이제 와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부분으로 했었고 남북 청년 대표자 회의를 하자 뭐 금강산에서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그 2019년부터 완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혀 이제 사실 소통 창구도 이제 막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한 하노이 노딜 이후로 다 막히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남북 관계도 경색돼 있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대북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무인기도 날리고 평양 상공을 막 휘젓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무인기가?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아주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깨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정권에서 또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이제 임기가 곧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작일 텐데
미국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동아시아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스스로가 또 여러 외신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가 가장 이 좀 성과, 업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어찌됐건 이 대북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유엔 제재라든지 미국 제재에 준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석유도 50억 배럴 이상 뭐 못한다든지 50만인가요? 50억인가 아무튼 그 제한 상한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이제 여러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좀 뭐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도 교체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로 그 내란 선동죄를 얘기하다가 이거 찬양 고무죄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그거는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을 잡은 쪽에서 국가보안법을 때로는 적용 가능한 법으로 생각하는 순간 매우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방금 말했던 잘 모르고 했던 찬양고무로 이거 윤석열 찬양하는 국민의힘 다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근데 그게 자칫하면 물론 그건 제 농담에서 끝난 얘기였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좀 심각한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지금 북한 병사들 우크라이나 전쟁 가인데 민주당은 인권 하면서 그 북한 군인들의 인권엔 관심도 없는 반인권 단체다 이런 말을 저들으라듯이 한 모 의원이 있었어요. 네. 이런 식의 인권의 이중잣대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사실 언급도 안 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그 2명의 북한 병사는 우리나라 주류 언론지의 가장 앞면에 1면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적인 접근이 오히려 그런 문제 해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보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서 우리 생각만큼 쉽게 단순히 그냥 없애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예. 자, 은평구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질문. 은며 겨자먹기로. 의원님 잠시만요. 네.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27분 지나고 있어서 질문을 짧게, 답변도 짧게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문을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은평갑이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은평에 더 일이 가야 됩니다. 이가 아닙니다. 네. 자,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평구. 그리고 제가 오늘 명동에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기를 정광훈이 쪽을 지나서 왔습니다. 교보문고를 갔어요. 근데 교보문고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정광훈 목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괴물 같은 목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어요. 너무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그냥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요번에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와서 거기서 미온적으로 그냥 박수나 치고 좀 뒤후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정말 스스로 온 건지 저는 아직까지도 의심쩍고요. 그분들이 교보문고 와서 그렇게 있다는 것은 일단 추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추위에 그러니까 성조기까지 들고 태극기를 들고 왔으면은 거의 한참 거기 으쌰으쌰를 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서 제가 뭘 들었냐면 네. 민주당은 공산당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고발장을 쓸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집회 나온 사람들 우리 보면 다 민주당 당원인 줄 알고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도 모르는 시민들이 나와 있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고 응원봉을 들고 있고 청년들 데모 한 번 안 한 청년들 10대 20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중도분들이 다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시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시사 공부를 할 때 보수는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는 세력이고 진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제가 각인이 돼서 배웠거든요. 그런 보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없습니다. 극단주의 구구밖에 없어요. 국당에게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보하면 안 돼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우두머리부터 그 밑에 국당 의원들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욕심, 탐욕 이걸로 뭉쳐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전부 다 발본 세곤해서 뿌리까지 뽑아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박시영 의원님 답변하세요. 은평갑에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아니,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만 해도 법원에서 적법하다 그러죠. 법무부도 적법하다 그러죠. 공수처도 적법하다 그러지 경찰도 적법하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는 이제 사실 검찰을 관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적법한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 다 누가 임명했어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게 부적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제가 막 하소연하듯이 막 천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적법하다라고 해야만 믿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도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하잖아요. 자, 대법원 부정선거 없다 그러죠. 검찰 부정선거 없다 그러죠. 국정원 부정선거 없다 그러죠. 선관위 부정선거 없다 그러죠. 그런데 부정선거 있다 그러는 사람 있죠. 무조건 부정선거라 그러는 사람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선관위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국정원장 누가 임명했어요? 지금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어요? 지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적법하다는데 지만 이게 부정선거래.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면 선거제도도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사법 시스템 다 부정했죠. 선거 시스템 다 부정했죠. 그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근본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서 정치 시스템을 짜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두 개를 다 부정해요. 다 썩었고 다 믿을 수 없고 다 망가졌다고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동돼서 또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수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수구적일 뿐만 아니라 퇴행적이다. 모든 걸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 헌법이 살아있고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기반 하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특정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박주민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네. 은평구 화이팅. 네. 자, 저희가 원래 약속한 시간은 3시 30분인데요. 지금 3분 더 지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 모여 계셔서 여기서 중단하기에는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만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여기 현장에 남아 있지만 또 여기 오고 싶어서 또 못 오시는 그런 시민들께서 유튜브로 질문 주셨어요. 제가
같이 모두어서 함께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어제 특검 통과가 됐는데 최상목 대행이 특검 거부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있고요. 그리고 내란동조 국무위원들 이분들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론조사 조작하는 거 대응 민주당 안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어려워서 그건 나중에 페이스북에 글로 올려주시고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질문과 모두어서 또 질문하실 분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좀 뒤로 전달해 주세요. 네. 초등학생?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서대문에서 네. 온 시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정의 바로 세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근원이 되는 게 보면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정하게 못했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도 보면 대다수가 친일을 거의 밥 먹듯이 그냥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처럼 나치 행위자들에 대해 협력을 했던 사람이거나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지금 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네, 방금 말씀 전에도 아까 드렸는데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 없애는 법을 제가 이제 당론 대표법 발의를 했었는데, 그 법은 어찌됐건 저는 언젠가는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친일행위도 반인권적 범죄는 아니지만, 국가의 어떤 위헌적인 위법한 또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란 또는 외환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충분히 법적 책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된 국조나 특별법에서도 많은 조사를 했지만 친일 인명 대사전이나 인명사전이나 이런 등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때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외로 재산을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국힘의 여러 가지 3대 요구안을 수사 대상과 기관과 규모를 상당히 국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아마도 최상목 대행도 고민은 할 거라 보고요. 법무부도 쉽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벌써 이제 거부권 행사를 제2요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상목이 이번에도 결국 국힘의 요구를 또다시 수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각총사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 가지 국민의 의원총회의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내각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이 책임을 묻고 또 이 즉각해임 등도 논의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논의가 정리 안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에 대해서 국힘의총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주에도 현장에 나온 초등학생이 있어요. 네. 저희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이크를 양보하기로 해요. 네. 네네. 여기 마이크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 요쪽. 여기 서서. 윤석열은 선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이 자신이 대통령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야, 정말. 이분 되게 똑똑하죠? 네. 근데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자꾸 제기되자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에 그게 담겨 있어요. 너희들 그 선거 제주에 당선됐어! 이렇게. 네. 네. 아, 정말 아줌마가 가장 사랑하는 질문자였어요. 네, 너무 짧고, 예, 짧고 굵게 핵심만 딱 말씀해 주셔서 너무, 예, 저 20대 또 우리 청년께서 네, 손을, 들었던 건 아니군요. 손을 들었던 건 아니고 춤을 추고 계셨는데. 춤을 추고 계셨구나. 저는 또 질문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네네네. 끝으로 마이크를. 인터넷으로만 얼굴 봤다가 직접 실물을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늘 여기 광장에 나면 하나 고민이 있는 게 저는 4.19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관이나 모임 단체가 없고 우리 촛불을 했지만 촛불 단체가 다시 우리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번에 우리가 또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시민을 기념하고 저는 해외에 알리고 해외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좀 준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저 혼자 고민한 건데요. 저 사람들은 사실상 법과 제도를 어겨가면서 자기들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속내를 제가 느껴지는 거는 대안이 민주당에서 대안을 이끌어주면 저런 저항은 없지 않겠나. 강력한 인물만 있지 이슈는 없지 않나. 그래서 강력한 이슈를 개발해 주셨으면 그게 간절히 원해서 강력한 이슈. 사실은 탄핵 이후에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고, 그죠? 에너지도 모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탄핵 이후에 새로운 사회, 다시 만날 세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하나 이제 좀 내용이 만들어지면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행사가 하나 있는데, 탄핵 이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고맙다, 수고했다. 근데 진짜 저는 그분들이 되게 고생하셨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전화번호를 제가 다 모아놨어요. 고발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초대해서 탄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라는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구정 진압을 할 테니까 그때 홍보하면은 문자 박주민 고마워라고 감사해라고 문자 안 보냈던 분들도 많이 와주세요. 네. 네. 자, 네. 정말 점점 더 늘어나서 이걸 끝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자꾸 드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대문 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오셨다고요. 맞습니까? 한 분 오셨어요? 동대문? 아니요, 많이 있어요. 예, 동대문 을. 네, 장경태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네, 은평과 동대문의 콜라보다, 그리고 전국의 콜라보다, 광주에서도 네,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들이 헌법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정치학 공부도 많이 하고요. 특히 학생들이 지금 사회 시간에 개헌편을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조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실전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 20대, 30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비판도 많이 당했지만 586 세대도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 진전의 역사에서 세대 통합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역사를 또 발전시켜 나갈지 그것을 하나하나 좀 준비해 나가는 오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일정들도 의원님도 있으시고 또 집회에도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 오늘 간단히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1950님이 의원님 오늘 인권위부터 많이 지치셨죠. 수정원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당원들은 아무따 민주당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힘내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집회 때 더 열심히 힘 불어 넣어 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이 보내주셨지만 마지막 문자라서 죄송합니다. 왜 제가 힘을 데려봤는지 제가 힘 더 드릴게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사실 12월 3일날 계엄 선포 때 이 국회 담장을 넘을 때 이 저를 들어 올려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경찰이 가장 적은 데를 갔는데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 올려주셔서 겨우 넘을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비상계엄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도 이 4일 본회의 있기 하루 전날 계엄이 선포돼서 저희가 1시간 반 만에 그래도 빠르게 모여서 해제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계엄 상태이지 않을까. 참 그러면 정말 뭐 온갖 경기도청부터 해서 다 이 폐쇄 요청이 왔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양양구청은 군부대가 진입을 했었고 대법원도 다 계엄사령부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이 행정사법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또 계엄 국회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다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뭐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 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방첩사, 뭐 수방사, 특전사령관하고 이 김용현의 비밀회동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지금 되짚어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했는지 모의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평화로운 일상이 빠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민생회복 지원이라든지 지역화폐부터라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저희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나는 법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 있으십니까? 법하고 헌법을 지키는 거 최소한이죠?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어요.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놈들 이번에 싹 좀 쓸어버리고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회에서 새롭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거 이뤄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네 박주민 의원님 역시 네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민주시민들의 자세 있죠. 이제 집회장으로 가실 때 주변에 있는 쓰레기 꼭 정리해서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직 안 끝났는데 막 일어나시네. 아직 안 사회자가 아직 정리 안 우리 은평은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 좋은 자리 잡아야 돼 집에서. 네. 아니 원래 이번 주에 박주민 의원님 약속한 게 있어요. 안 돼. 노래 부르는 거 약속한. 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약속을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데 진짜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분들 모이시는 행사 때 네. 제가 잘 준비해서 진짜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홍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아까 제가 이제 헌법 공부하는 역주행 막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의 헌법? 예, 그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의 헌법,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 책 내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없습니다. 최근에 없어요. 옛날 책. 강유정 TV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도 장경태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수고했던 방송을 저희가 나눠드렸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셔도 네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방석. 방석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방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방석 치워달라고. 방석. 남편 보고 해주세요. 열받아서 남편 보고 남편 옆에 두고. 같이 가시죠. 중요한 공통입니다. 네. 사인해달라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장문변 버스 앞에 사진 찍을게요. 함께 모여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석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혹시 쓰시고 돌려주시려면 이 버스 안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찍어. 의원님하고 한번 찍어. 자, 의원님. 맛있는 거 같다고 했거든. 지금 아직